왜 안 먹어? 저 입맛이 없어서요. 지훈이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 뭐? 애 먹고 있잖아. 다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너희 혹시 아까 더럽네 어쩌네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 배가 부른 것도 있고요. 어머니 좀 위생은 신경 쓰셔야 해요. 뭐? 너희 설마 그럼 반찬 해오지 말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았다. 반찬도 이제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면 되지?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어요. 엄청. 그런데 저희 비위가 조금 약한가 봐요.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내가 해준 음식은 더러우니까 비위상해서 못 먹겠다는 거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서순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젊어서부터 음식 솜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20대 때부터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40 중반에는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김장 때만 되면 서 씨에게 돈을 주고 김치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솜씨 좋은 서 씨가 한 음식을 며느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깔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서 씨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 씨가 주는 음식은 손주도 못 먹게 막아버리는 며느리.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며느리를 서 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다 하고 이해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 씨의 노력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와 아들과는 다시는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퍽 좋은 편이었죠. 서 씨는 그게 다 서 씨의 희생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죠. 새벽 6시. 서 씨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소주 좋아하는 멸치볶음. 서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들 김민용과 며느리 강서현 그리고 5살 손주 지훈이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서 씨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서 씨는 커다란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정성스레 싸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까지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셨어요? 잘 있었니?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보자기를 받아갔습니다. 묵직한 보자기를 들더니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하는 며느리에게 서 씨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못 오거든.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했지.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시골에서 손님이 와서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다소 밝아졌다고 느낀다면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서씨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네, 아직이요. 잘 됐다. 내가 해온 반찬에다가 밥 먹으면 되겠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는 지훈이 아빠 오면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훈이 아빠는 어디 갔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저녁 때 돼야 돌아와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몇 가지 꺼냈습니다. 저희 먹을 거는 제가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번거롭게 뭐 하러 그래? 그냥 이거에다가 먹지. 에이, 어머님이 저희 위해서 음식 해주셨는데, 저도 뭐라도 해드려야 마음이 편하죠. 그 말을 들은 서씨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갑고 시부모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요즘에 흔한가 싶었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서씨가 가져온 보자기를 통째로 냉장고 한켠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서씨가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 그 안에 시금치도 있고 멸치볶음도 들었어. 지훈이 꼭 챙겨 먹여. 서씨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을 구경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 물 아까운 줄 모르고. 네? 그런데 며느리가 요리하는 걸 보니 젊은 사람이라 그런가 요령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행주로 한번 싹 닦은 다음에 다음 요리하면 돼. 뭐하러 수세미에 거품 내서 일일이 닦고 있어? 어차피 음식했던 후라이팬인데. 서씨가 싱크대에 걸쳐 있던 행주로 후라이팬에 묻은 기름을 싹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행주로요? 그래야 깨끗하지. 어쩐지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씨가 다시 식탁 앞에 앉았는데 웬걸 서씨가 닦아준 후라이팬을 며느리가 다시 수세미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아, 저는 이게 좋아서요. 어색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를 보며 서씨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씨가 젊었을 적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말이죠. 그렇게 서씨는 며느리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어 잠에 들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반찬은 잘 먹었어? 네? 아, 어머니가 주신 반찬이요. 아, 네. 그래. 맛있게 먹고 2주 있다가 또 해다 줄게. 아, 근데 어머니 힘드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아이고, 됐어. 지훈이 엄마도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됐다니까 그러네. 부담 갖지 말어. 서연이도 좋아해. 서씨의 고집의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가 손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생일을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씨는 커다란 찜통에 담긴 떡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떡 만들어 왔어. 떡. 손자 지우는 반색했지만 서씨가 떡을 꺼내자 며느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수고하셨네요. 근데 케이크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따로 뒀다가 나중에 지훈이 챙겨줄게요. 아, 지금 먹지 그래? 빨리 먹어야 맛있지. 아, 케이크요. 어머님, 케이크부터요.
갑자기 고집을 부리는 며느리 때문에 서 씨는 의아한 마음에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서 씨의 눈초리를 모른 척하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한 조각씩 케이크를 나눠 먹다 보니 손자는 배가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떡도 하나 먹어봐. 지훈아. 나 배불러. 아이고, 거봐라. 떡부터 먹어보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서는. 제가 나중에 먹일게요. 그러면 너라도 먹어.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너무 배가 불러서요. 그리고 아들조차 떡에는 손도 대지 않는 모습에 서 씨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을 다했던 것을 몰라주는 아들 내외 때문에 서러웠죠. 그러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서 씨가 해다주는 반찬이나 음식을 그 눈앞에서 먹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신과 눈을 못 마주치는 며느리를 보니 일부러 그러나 싶었죠. 기분이 상한 서 씨가 인상을 쓰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게 맛이 없어? 아니요. 당연히 맛있죠. 며느리의 답은 거짓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서 씨가 해준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던 며느리를 서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훈이가 아무래도 애니까 떡보다는 케이크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풀라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주방을 둘러보던 서 씨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방 정리를 하던 며느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둔 모양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문제였습니다. 너 내가 해준 반찬 버렸니? 마침 며느리가 다가오길래 묻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요 며칠 밥을 못 해 먹어서요. 그런다고 이 아까운 것들을 버려? 죄송해요. 서 씨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엌에 들어오던 아들이 대신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계속 외식하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래 두니까 쉬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잘 못 먹을 때도 많으니까 앞으로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서 씨는 그 말에 더 상처가 됐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간을 잘 못 맞추나 싶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의뢰 있는 일이었기에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아들네 반찬해주는 것도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훈이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좀처럼 아이를 맡기는 일은 없는 며느리라서 의아했습니다. 오늘 지훈이 아빠랑 아는 사람 장례식에 다녀오는데요. 지훈이는 데려가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 알았어. 데려다 놔. 그리고 2시간쯤 뒤에 아들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놓고 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밥은 먹이지 마세요. 저녁 먹을 시간 전에 올 거니까요.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아들네가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아들네와 다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자 싶었죠. 그러다가 5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뭐 먹었어? 간단히 먹고 앉아 있다가 왔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저녁 먹고 가. 아까 지훈이도 배고프다더라. 그러자 며느리의 안색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어머님 힘드시니까요. 뭘 그래? 나도 혼자 먹기 싫었는데 잘 됐지. 그러자 며느리는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거들게요. 아니야. 거기 앉아 있어. 팔 벗고 나서려는 며느리를 서씨가 말렸습니다. 부엌에서 한창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뒤이어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죠. 서씨가 뒤돌아보자 새파래진 얼굴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이게 뭐예요? 뭐가? 냄새가 심해요. 이거 상한 거 같은데. 그러면서 뚜껑이 열려 있는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걸 왜 꺼내? 내가 나중에 치우려고 했는데 반찬을 뚜껑도 안 닫아 두셨어요?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하기 힘들잖아. 그냥 냅둬.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와서 난리야? 아니, 곰팡이도 심하고. 정말 주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어머니, 아들이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뭐가 더럽다는 거야? 서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며 음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손으로 김치 자르셔요. 응? 무슨 손? 방금 행주 만지셨잖아요. 행주가 왜? 행주가 새카매요. 어머니. 이렇게 더러운 행주를 만지고 김치를 썰면 옆에 있던 아들도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행주가 뭐가 더럽다고? 너희 왜 이러니? 저리로 가 있어. 그러면서 서씨는 후라이팬에 묻은 기름기를 행주로 훑어 닦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 모두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래서 저희가 이래서 뭐? 아니에요. 서씨는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희는 참 이상하다. 이게 더러우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냐? 서씨는 손가락을 쪽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김치를 좀 더 꺼내서 썰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구겨졌습니다. 서씨는 그 손을 행주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서씨의 싱크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음식을 하던 그릇들이 대충 쌓여 있었고 그 옆에 가지런히 엎어져 있는 안 쓴 그릇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때와 기름때가 끼어 있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서씨는 여기서 사용하던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 음식 저 음식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 숟가락은 서씨의 입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고 물기 가득한 싱크대 위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식재료도 싱크대 안에 들어갔다가 닦이지도 않고 냄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나 싱크대에도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조각, 마늘 껍질, 그리고 정체불명의 국물 얼룩들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흔적들도 있었죠. 자, 다 됐다. 밥 먹자. 서씨는 식탁 위로 음식을 옮기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은 말라붙은 밥풀이 보였고 김치 국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서씨는 옆에 있던 휴지를 조금 뜯어 건더기만 대충 주워서 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손자는 밥 먹을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며느리가 움찔움찔했습니다.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손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죠. 너희 안 먹니? 아, 먹어요. 그런데 젓가락질이 참 깨작깨작 거렸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입맛 떨어지겠네. 맛없니? 아니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맛은 있는데 뭐 다른 건 없단 소리야? 아니요. 그런데 며느리가 음식을 한 입 먹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입맛이 없어서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는 며느리.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먹고 와서요. 참 간단히 먹었다며? 지훈이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 뭐? 애 먹고 있잖아. 다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서 씨도 엉거주춤 일어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둘러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너희 혹시 아까 더럽네 어쩌네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던 것인데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얼굴에 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배가 부른 것도 있고요. 어머니 좀 위생은 신경 쓰셔야 해요. 뭐? 너희 설마 그런 반찬 해오지 말라는 것도? 잘만 받아먹던 반찬도 아들 내외가 서신의 집에서 몇 번 밥을 얻어먹고 나서는 먼저 해달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안 갖다 주진 않았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어쩌면 자신이 해준 음식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섭섭했습니다. 서 씨는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해왔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인 위생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까탈스러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반찬도 이제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면 되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어요. 엄청. 그런데 저희 비위가 조금 약한가 봐요.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내가 해준 음식은 더러우니까 비위상해서 못 먹겠다는 거잖아? 서 씨가 문을 쾅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아들 내외와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끈질기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도 사과를 해대니 어른된 입장에 계속 마음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좀 더 신경 쓸게. 그럼 됐지? 어느 날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는 서 씨가 새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반찬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버릴까봐 괜한 짓 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 씨의 여동생과 남동생 가족이 다 같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는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왔니?
음식하고 있었어? 그래. 거기 얼른 앉아. 여동생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네 가족도 왔고 마지막으로 아들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집이 너무 좁아 보일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서씨도 음식 준비한다고 오전부터 무척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치우면서 한다고 했는데도 꼭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보, 여동생의 남편이 부엌에 들어서다가 놀라 말을 멈췄고 여동생은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음식 금방 되니까 좀만 기다려요. 서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뭐해? 아, 여기 정리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닦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청소하려고 하길래 서씨가 쫓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네가 잔소리해서 내가 다 정리해놨어. 서씨가 며느리를 내보내며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래. 유별나다니까. 아, 그렇지, 뭐. 서씨는 30분 정도 더 요리를 하고는 음식들을 내갔습니다. 거실에 큰 상이 펴져 있었고 다 같이 빙 둘러 앉아 있었죠. 서씨가 매운탕 끓인 것을 마지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물맥이야. 시원하니까 국물 좀 먹어봐. 각자 앞에 놓인 접시에 국자로 떠주었습니다. 역시, 맛있네.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씨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았습니다. 서씨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매운탕을 먹는데 국물만 남은 아들의 그릇이 보였습니다. 국물 좀 먹어보라니까. 아무튼간 국물 안 좋아해. 아깝게 시리. 서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의 그릇을 들고는 큰 냄비에 부어버렸습니다. 너 안 먹을 거면 다른 사람 먹게 해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먹던 걸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 여동생이 말하자 서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식구끼리 어때? 뭐? 아무리 그래도 침 들어간 걸. 여기 유별난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안 죽어. 예전에는 다 이렇게 먹었다 어쨌다 대꾸하면서 서씨가 손가락으로 김치를 쭉 찢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김장이 아주 잘 됐어. 매운탕에 살을 발라 먹으며 서씨의 입으로 들락날락했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는 좀 작게 잘라줘야겠다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가위가 보이지 않아서 이로 작게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밥 위에 얹어주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지 마세요. 뭘? 비위생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씨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말이죠. 뭐라고? 비위생적이요. 자꾸 요리도 그렇고 손가락 빨고. 비위생적이라고? 이게 뭐가 어때서? 서씨는 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일어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사과를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언니, 좀 그래? 아까 부엌도 그렇고 손도 잘 안 씻던데. 뭐라고? 며느리의 영향인지 옆에 있던 여동생도 한 소리 했습니다. 음식하는 게 좀 지저분해서 나도 좀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언니 아들 먹던 걸 여기에다 넣으면 누가 먹어?
그 소리에 서 씨는 여동생이 아니라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한 얘기를 꺼내서 더러운 사람을 만들어버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도 괜히 음식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너 지난번부터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래야 해? 어머니, 서연이는 어머니한테만 들리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다고 얘가 한 말이 없어져? 언니 왜 이래? 서 씨는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조차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역성을 드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새 남의 편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너 정말 못됐다. 그렇게 깔끔 떠는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래?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됐어. 내 음식이 그렇게 더럽다면 앞으로 아무도 먹지 말어. 서 씨는 냄비째로 들고 부엌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참 들렸습니다. 언니, 왜 그래? 며느리한테? 이만 나와. 우리는 이제 갈 테니까. 거실로 나와 보니 다들 짐을 싸고 일어났습니다. 서 씨는 아무 말 없이 동생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탓인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인데 괜히 분위기를 흐려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나 싶었죠. 다들 떠나고 아들 며느리도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너같이 못된 며느리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내 음식이 더러운 것 같으면 너만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거봐. 말 대답도 꼬박꼬박. 아까 괜히 들어와서 냉장고 정리 안 해 만에 한 것도 괜히 그런 거잖아. 뭐 시위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아. 해주면 그냥 받아 먹을 것이지. 손 씻어라, 행주 갈아라, 도마 씻어라. 내가 너희 종이야?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나는 기본도 없다는 거야. 너희가 예민한 거야. 어디 가서 물어봐.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나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 씨는 그 한숨 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다시는 너희 애 봐주나 봐라. 다시는 밥 해주나 봐라. 명절에도 오지 말어. 서 씨는 아들 내외를 쫓아내고도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종일 음식하느라 부엌이 지저분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정성은 몰라주고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서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감도 느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들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졌고 이제는 전화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더 괘씸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말이죠. 서 씨는 괘씸한 자식과는 더는 엮이지 않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헌신한 결과가 이런 푸대접이라면 서 씨도 더 이상 자식을 위하지 않기로 했죠. 아이고, 우리 손녀딸 얼굴 좀 보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아빠, 씻고 와. 어? 손 씻었어? 아니, 샤워하고 오라고. 일하고 왔으니까 땀도 났을 거 아니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아, 그래? 그렇지. 얼른 씻고 올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이정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변한 딸을 보니 속이 쓰리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설마 부모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애교 넘쳤던 막내딸은 이제 없었습니다. 땀 냄새가 난다며 아빠가 아이를 안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기는 딸. 평생 자식들을 위해 땀 흘린 아빠에게 냄새 난다는 말을 하며 멀리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친딸이 그런 말을 하니 상처는 더 컸습니다. 그렇게 변한 이유를 따져보자면 돈인 듯 했습니다. 돈 있는 시부모는 떠받들고 돈 없는 친정부모는 업신여기는 딸이 과연 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 한 번 안아볼라 치면 샤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아이 둘을 잘 키워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건설 일을 하다가 10년 전에 아주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아들, 딸 모두 이 씨 부부의 바람대로 공부도 잘했고 잘 커주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도 금방 들어갔죠.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자식들 농사는 참 잘 지었다며 스스로를 칭찬할 때쯤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집 한 채씩 떡하니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형편이 이래서 미안하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은 날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돈이 드는 걸 알기에 적금도 들고 했지만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고맙게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밀었던 통장도 도로 이 씨 부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알아서 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요. 그게 돼? 집은 어떻게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제도가 잘 돼 있고요. 집 마련하는 건 앞으로 천천히 계획할 거예요. 저희 둘 못 벌지 않으니까 금방 자리 잡겠죠. 그때까지는 아이는 가질 생각 없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 눈치 보지 말어. 네. 결혼 준비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아들의 말처럼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무척 편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순금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그 외의 선물은 며느리 쪽에서 거절을 하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 이 씨 부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신혼여행의 보태라고 전부 아들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아들을 결혼시키며 쓴 돈 말이죠.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갈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너 결혼에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야. 이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와 똑같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몫으로 모아뒀던 3,500만 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씨 부부에겐 의미가 있는 액수였죠. 아들이 거절했다고 딸도 무일푼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펼쳐본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듯한 묘한 얼굴이었죠.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보던 딸이 말했습니다. 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우 씨 있잖아. 집이 좀 부유해. 그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말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전세집도 해준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아들에게 보태주려고 했던 돈도 일부 빼서 넣었죠. 이걸로는 혼수도 제대로 못 넣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무척 울적하게 들렸습니다.
그에 따라 이 씨 부부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혹시 1억이라도 맞춰서 줄 수는 없어? 그 말에 이 씨가 짧게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설마 하니 억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로 금액을 가늠하던 걸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딸이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도 결혼하면서 기죽기 싫어서 그래. 혹시 그쪽에서 뭐라고 해? 아니야. 그런 경우 없는 분들 아니셔. 그런데 왜 기가 죽어? 누가 봐도 기우는 결혼인데 기죽지. 그 말에 이 씨의 가슴이 조각나는 듯 아팠습니다. 어떤 부모가 딸이 집에 돈이 없어 기죽는다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더 마련을 해보마. 여보, 기름때 묻은 남편의 족기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씨이기에 남편의 말에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씨뿐이었는지 딸의 표정이 그나마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겨진 표정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딸에게 4,5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00만 원은 아들이 여동생 결혼하는데 보태고 싶다며 이 씨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오간 사정을 눈치챈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딸에게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사위한테 차도 사주고 그래. 나도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명품백 받았고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해줘. 나 진짜 쪽팔려. 딸의 입에서 나온 비속어에 이 씨 부부는 크게 놀랐습니다. 설마 하니 돈 때문에 부모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과 딸 사이에도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딸이 무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학창시절에 진작 이 씨의 속을 썩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사위와 결혼을 결심하며 양가의 차이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어쨌는지 이 씨 부부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씨 부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도 치유가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딸의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딸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딸은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리감이 확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들릴 수 있어? 너희 주려고 김치 따로 담아놨는데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아버지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시네. 밥 한 끼만 먹고 가. 딸이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들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지? 주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어디 좀 가기로 해서? 아, 이번 주에도? 요즘에 시아버지가 한가해지셔서 가족 여행 가.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너희 시간 될 때 한번 들러. 알았어. 이만 끊을게.
이번 주에도 가느냐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비슷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집 식구들과 뭘 하기로 했다. 어딜 가기로 했다. 그 말에 이 씨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친정 부모에게 할애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 소영이도 가고 싶겠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소영이가 그 집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이 씨는 잠시 반성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딸이 시집에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딸이 매번 시집 행사만 참석하고 이 씨 부부를 등한시 하더라도 섭섭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딸이 중간에서 마음이 불편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아이를 낳으며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거 잘 못하셔. 좀 우아한 타입이야. 그래서 그냥 사람 쓰라고는 하시는데 첫 애를 남의 손에 키우고 싶지 않아. 엄마가 좀 도와줘. 나도 최대한 일 줄이려고 노력할 거거든.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말이죠. 오늘 아윤이 분유도 잘 먹고 잘 놀았어. 열은 안 났고. 열 안 났어. 아침에 바르라고 했던 연고도 발라줬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 아빠가 데리러 온대. 응, 금방 오신대. 이만 나가볼게. 조심히 가. 딸이 퇴근하면 그제서야 이 씨도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아이를 안아들었고 이 씨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왔어?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아까 한 20분 전에. 그러면 들어오지. 그럴 걸 그랬네. 애기 얼굴도 한번 보고 말이야. 근데 소영이는 아버지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네. 아이고, 근데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부모가 들어와 있으면 맘대로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다음에 보지 뭐. 그런데 남편이 딸이 피곤할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장도 이래가지고. 남편도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오는 길이라 옷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기구들을 만지고 고치고 하다 보니 기름 냄새도 좀 났습니다.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느끼기엔 적절하지 못한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손녀딸 얼굴 좀 보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잠시 맡기고 모임에 다녀온다고 온 것이었죠. 집에 손녀가 와 있다는 말에 이 씨의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는 아이를 건네받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의 손에 넘겨주려던 찰나에 그 사이로 팔이 쑥 들어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씻고 와. 어? 손 씻었어? 아니. 샤워하고 오라고요. 냄새 나잖아. 아, 그래? 그렇지. 얼른 씻고 올게. 남편이 민망해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하고 왔으니까 땀도 났을 거 아니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 하는데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편이 못 들어서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금세 씻고 나왔습니다. 아윤이 잘 있었어. 보통은 이 씨가 딸의 집에 가서 돌봐주니 남편은 오랜만에 손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 그럼 다녀올게. 10시는 돼야 올 거야. 재워놓으면 이따가 안고 갈게. 그래. 얼른 다녀와. 딸은 휴대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나가려다가 말고 머뭇거리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담배 피면 애기 만지면 안 돼. 흡연을 하는 게 신경이 쓰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손녀가 집에 올 때면 남편은 담배는 손도 안 댔습니다. 걱정 마. 남편은 웃는 얼굴로 딸에게 대꾸했습니다. 서운한 건 이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밤늦게 아이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윤이 자? 조심히 안고 가. 아기띠 하면 돼. 아이를 조심히 안아들더니 등 뒤로 벨트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코를 박고 킁킁대는 딸. 왜? 무슨 냄새나? 이 씨가 다가가 코를 갖다 댔지만 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까 분유를 조금 흘렸는데 옷에 묻어서 냄새가 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철물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뭐? 철물점 냄새? 그게 어떤 냄새인데? 있어, 퀴퀴한 냄새. 그게 아윤이한테서 난단 말이야. 아빠가 오래 안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만 가보겠다고 짐을 챙기는데 이 씨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씨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자 딸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땀 냄새 같은 거 있잖아. 새 냄새인가. 아빠한테서 늘 나는 냄새. 아빠 아까 샤워하는 거 봤잖아. 냄새가 뱄나 보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윤이도 씻겨서 향기밖에 안 나는데. 그냥 그런 거 같아서 맡아본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예민한 게 지금 누구야? 네가 아니라?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가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는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 냄새나 위생에 예민한 거 알잖아. 그건 누구보다도 이 씨가 잘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 씨가 애를 볼 때도 꼭 눈앞에서 몇 번이나 손 소독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의 반응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예민하다는 딸.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무슨 예의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랑 자리 좀 바꿔서 앉아. 아윤이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 아윤이 아빠가 이유식 먹여줘야 해서 그래? 내가 먹여줄게. 이거 먹이면 돼. 명절에 딸과 사위가 방문했습니다. 아들네도 한 차례 왔다 간 뒤였는데 늦지막한 시간에 도착한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기 의자에 앉은 손자 옆에 붙어 앉아 있었는데 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바꾸길 원했습니다. 남편이 앞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이유식을 떠서 아이한테 먹이려 하자 딸이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던 걸로 먹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쓴 거야. 애기 숟가락으로 먹여야 되니까. 그냥 김서방이랑 자리 바꿔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숟가락을 들었던 남편이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과 자리를 바꿨죠. 장인어른이 하시게 둬도 되잖아. 그러자 딸은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냄새나 위생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부모가 아기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씨에게는 더 관대한 편이었지만 그건 남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시부모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면 그럴 리 없다는 걸 이 씨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너 아까 아빠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리고 엄마 아빠 적어도 김서방이 집에 올 때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줘? 전에 우리 시어머니 못 봤어? 그리고 딸이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도 창피함이나 꺼리는 감정이 더 크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는지 딸이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착잡한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그 속을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씨보다 더 비참한 기분일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냄새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을 직접 들은 게 여러 번이니 말이죠. 사실인데 뭐. 일하고 오면 땀 냄새도 나고 기름 냄새도 나고 그렇지 뭐. 그런 냄새 안 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더운 날에는 땀 냄새 나요. 그런다고 그렇게 피하는 소영이가 잘못된 거지. 그냥 아무 말 말어. 괜히 애 맘 불편하게. 당신이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이 씨는 남편과 조금 다투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딸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러는 게 딸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늘 딸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그래서 며칠 뒤에 이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해도 이 씨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주를 봐주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제서야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설마 아빠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냥 일하고 육아랑 병행하느라 지치고 힘드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 애기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도 너 못지않게 신경 써. 집에서도 너 그러고 난 뒤로는 꼭 샤워하고 애 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고개를 숙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다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희희 씨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씨 부부도 더욱 조심한 면도 있었습니다. 괜히 갈등을 만드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주의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양가 식구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고. 그래. 그것도 괜찮지. 소규모로 진행하겠다는 돌잔치 준비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시댁에서 파티룸 예약도 해주시고 했어. 딸은 이 씨 부부의 도움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돌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보태기보다도 손주 선물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금은방에서 순금 반지 하나와 팔찌를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고른 것이었는데 돌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는 그 선물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고, 이건 시아버지. 그리고 이건 시집 식구들이 준 선물이라며 딸이 테이블 앞에 서서 한참을 자랑했습니다. 안사돈 혼자 준비한 선물만 하더라도 무척 화려했습니다. 200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물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씨도 사람이기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가 선물을 내밀자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반지와 팔찌가 딸이 보기에도 초라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할 때 딸이 쪽팔리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윤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 소영이 예쁘게 봐주셔서요. 우리 며느리는 흠잡을 데 없죠. 저희한테 너무 잘하고요. 안사돈의 말에 이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여러 테이블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알았어. 남편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세면대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바깥 싸두니 철물점 한다고 그러셨나? 그러면 뭐 집 공사 같은 것도 할 줄 아시나?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딸의 대답. 아, 네. 예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으신데. 어머, 그래? 우리 집 작은 방 벽을 터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바깥 사돈한테 맡아달라고 해도 되나 그럼? 아, 저희 아버지요? 그래.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덜 아깝잖아. 어차피 드는 돈. 그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자격지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런 가게가 아니라서요. 조그만 철물점이에요. 전에 그런 일도 하셨다며? 그냥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데 아니고. 어머. 구멍가게? 그렇게 작아? 철물점들은 다 크던데. 네, 목 같은 거 팔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용품 살 때는 사돈네 가게로 갈까? 아니요. 보여드리기 창피한 정도예요. 그러면서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곳으로 가시라고 말하며 웃는 딸. 딸의 답변에 안사돈이 어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이 듣기에도 과하게 낮추는 말이 이 씨의 귀에는 더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딸과 안사돈이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도 이 씨는 문고리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석상처럼 굳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홀 안으로 돌아갔는데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창피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부모라고 해도 시부모 앞에서 그렇게 부모를 깎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이 그래도 화를 내야 했을 딸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꼭 시부모에게 이쁨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딸의 태도에 이 씨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손주의 재롱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자 딸이 안고 있던 아이를 향해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성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영, 엄마, 그동안 못난 부모와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왜 애를 못 안게 해? 무슨 냄새라도 나니? 기름 냄새? 땀 냄새? 쇠 냄새? 뭐가 됐던 간에 너는 그 냄새 덕에 공부했고 대학도 나왔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너 혼자 잘나서 그런 거 같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딸이 주변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피하면 너도 그 집 딸 시켜달라고 해. 엄마, 왜 이래? 널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부모가 쪽팔리고 냄새도 난다는 딸은 나도 필요 없어. 그제서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서방, 네, 장모님. 내가 소영이 결혼할 때 4,500만 원을 줬거든. 사실 더 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근데 앞으로 우리도 자식 하나는 없는 채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니까 그 돈 돌려받아야겠는데. 김서방은 줄 능력이 있지? 엄마? 돌반지도 팔찌도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마. 왜 이렇게 날 창피하게 해? 글쎄, 이런 부모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부모를 업신여기는 딸은 우리도 부끄러워.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이제는 손주고 뭐고 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쩐지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를 말릴 만도 한데 말이죠. 남편도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해도 이 씨가 이러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지냈지만 이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씨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이 씨 부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딸이 이 씨 부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아니라면 무엇을 주어도 아까웠습니다. 이 씨 부부는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그중 아무도 이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씨의 통장에 4,5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사위의 이름으로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꼭 받아야 했냐고 말했지만 이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씨 부부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고 딸에게는 의미가 전혀 없는 돈이었습니다. 죽어도 부모 대접을 못 받을 바에는 안 주는 게 나았습니다. 그 뒤로 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주를 돌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 씨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 스스로 못 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크기도 했고 말이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를 봐줬던 시간들도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딸에게는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는 이사를 했고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때문에 울적했던 나날의 모처럼 기쁜 일이 생긴 것이었죠. 이 씨는 정말로 자식이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애 봐주면서 지내는 거야? 아들네는 며느리가 일을 쉬고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딸에게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줬던 돈은 돌려줘. 앞으로는 엄마 아빠 서운하게 안 할 테니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돌려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이만 끊자.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를 친정도 없는 여자로 만들 거냐고. 친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너였잖아. 부자, 시부모 밑에서 잘 지내. 엄마, 나도 그날 엄마가 나 망신 줬던 거 잊고 잘 지내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엄마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면 안 돼? 평생 그러고 살았던 걸로 충분해. 끊자. 이 씨는 그러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딸이 연락을 취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는 못하겠죠. 이 씨는 딸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울며 빌지 않아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다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이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딸을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없으니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은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어? 이리 못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공만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공 씨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외면했을 것이었죠. 집에 들어올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기더니 같이 살게 되자 집주인 행세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 공부에 방해된다며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9시 뉴스로 하는 공 씨는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TV 리모컨까지 가져가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며느리. 내 집에서 TV 하나 마음대로 못 보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통제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공 씨도 이런 식으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합가한 뒤로는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 씨는 은퇴 후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제 겨우 혼자 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멀었던 탓에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연중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들었던 시기에조차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했죠. 공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과 주말에는 알바생을 썼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오면 늘 녹초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싶고 소파에 앉으면 거진 9시였습니다. 공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드라마를 중간쯤 붙어보고
그러고 나서 9시 뉴스를 보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9시 뉴스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명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자나. 아,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출근 안 하시죠? 주말이라 안 하지. 그러면 정민이 엄마랑 내일 좀 찾아뵐게요. 내일 오겠다고? 공 씨는 자신의 생일이라도 되나 싶어서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뜬금없는 방문 예고에 공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래. 그러면 내일 봐.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좋았죠. 공 씨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커다란 TV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나자 공 씨는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자리에 눕자 여느 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방문했죠. 정민이는 안 왔어? 손자가 보이지 않길래 물었더니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정민이는 학원 갔죠. 주말에도 학원을 가? 주말 특강 있죠. 거실 테이블에 차를 내오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버님. 정민이 아빠가 이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쪽? 우리 집 근처로 말이야. 아주 근처는 아닌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그래? 그럼 명호만 오는 거야? 그건 좀 힘들죠.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 같이 온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정민이 진학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공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 같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용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집을 여기서 살았으면 해서요. 저희 집은 처분하고요. 며느리의 말에 공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아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크게 불편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좀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에 돈이 안 드니 그 돈으로 풍족하게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공 씨도 그 덕을 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들 며느리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공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갈 집인데 같이 살다가 물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살면 시끌벅적하게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끌벅적하기는커녕 공씨 혼자 살 때보다도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있는 신발들은 전부 뺄게요. 빼서 어디에다가 둔다고? 일단은 베란다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소파 테이블은 이쪽으로 좀 밀어둘게요. 아참, 그리고 식탁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들어온 뒤로 공씨의 집은 대대적인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냉장고도 아들네가 쓰던 것으로 교체되었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늑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아버지, 안방은 저희가 써도 될까요?
아무래도 정민이 엄마도 있고 하니까. 졸지에 안방까지 뺏긴 공씨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큰 안방을 쓰는 것보다는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는 욕실도 따로 있기에 며느리를 배려해서 공씨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방에 있는 시간은 잘 때뿐이었고 주로 거실에서 생활했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됐으니 공씨의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민이 왔냐? 네.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귀가하는 손자. 손자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여러 학원에 다니느라 귀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공씨는 그런 손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멈췄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손자가 씻고 나오자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일게요. 며느리는 공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소파 팔걸이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인 나머지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 공씨가 음량을 2칸 올리자 그제서야 내용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맞받아쳤습니다. 자막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리는 들려야지. 정민이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공씨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작은 방이 거실과 가깝기는 해도 TV 소리가 들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이 있는 시간에는 소리 3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고서 돌아서는데 황당했습니다. 3이면 아주 집중을 해야만 내용이 들리는 음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0 이상으로 키워서 들으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공부를 하니 방해하지 말라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곧 정민이 와요. 그래? 학원 끝났나 보지? 네, TV 소리 좀요. 아, 공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문드문 안 들리기도 해서 답답했죠. 그래서 TV를 그냥 꺼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 나왔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귀가한 손자는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소파 부근을 살피는데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혹시나 봤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가져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을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도 TV를 못 보게 하려고 리모컨을 가져간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이리 못 줘. 이번엔 공씨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자 공부가 공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한 면이 있었고 공씨가 집에서 쉬면서 가장 즐기는 시간이 바로 이 TV를 보는 시간인데 그걸 방해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씨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더는 우기지 못하고 리모컨을 내밀었습니다. TV를 켜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리까지 올려버릴까 하다가 똑같이 유치해질 것 같아서 냅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욱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거실에 책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창에 붙여놓았는데 손자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먼저 와 있는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이거 정민이 책상이에요. 이제부터 거실에서 공부한대요. 뭐? 거실에서? 네. 정민이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높다고 했대요. 생활소음도 좀 있고 하면 기억이 더 잘 난다나.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손자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괜히 거실에서 공부하도록 하진 않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공씨와 손자가 동시에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거실 책상 앞에, 그리고 공씨는 소파에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9시 뉴스 보려고 그런다. 정민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시끄럽죠. 생활소음인지 뭔지가 좋다며. 생활소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지나가는 소리나 물소리, 뭐 이런 거죠. TV 소리는 과해요. 앞으로 9시부터는 TV 시청 금지예요. 정민이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공씨에게 과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TV도 못 보게 할 거였으면 거실로 책상을 옮길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공씨와 상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8시 반쯤부터 TV를 보는데 9시부터 시청 금지라면 공시 보고 TV를 아예 보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옆에서 며느리를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TV 보는 옆에서 애가 집중이 되겠어요? 저도 안 볼게요. 아니,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TV를 안 보잖아. 에이, 뉴스는 8시에도 하는데 뭘 그러세요? 하지만 공씨도 공씨만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정해? 정민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손자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정민이. 초등학생 아이를 아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말이라도 보태면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있네 어쨌네 해가며 한참을 설교하는 며느리. 같이 살면 살수록 공씨는 며느리에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면 정민이 오면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TV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럴 거면 책상을 방 안에다 두는 게 맞지 않아? 거실이 혼자 쓰는 공간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죠. 요새는 이렇게 하는 집도 많아요. 전교 1등 공부법이래요. 방에서 공부하면 전교 1등 못한다 그래. 에이, 아버지. 정민이 위해서인데 TV 하나 포기 못하세요? 공 씨는 같이 살면서 아들네와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건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 씨의 공간에서 공 씨를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막무가내로 거실을 아이의 공부방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TV도 보지 말라는 거야? 내 집이라고 하시면 저희 서운하죠. 방 안에 TV 넣어드린다니까요. 공 씨는 좁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소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에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손자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요. 공 씨는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눌러 삼켰죠. 일단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공 씨는 아들네를 남겨두고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뉴스고 뭐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 씨와 아들 내외는 대면대면했습니다. 아들은 공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며느리는 어쩐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해서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려는데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웬 박스였습니다. 아버님 방에 TV 놔드린다고 했죠? 이따가 정민이 아빠 오면 설치해달라고 하려고요. 내 방에 TV를? 네. 이제 방에서 마음껏 보세요.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컸습니다. 공 씨는 한참 동안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 씨는 꼭 뉴스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 씨도 최소한 유지하고 싶은 삶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보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특히나 고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TV를 보면 그것이 공 씨만의 힐링이었죠.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드니 공 씨도 답답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말이죠. 모든 것을 아들 며느리에게 맞춰야 하는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공 씨의 방에 TV를 설치할 때조차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공 씨만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평화로운가 싶으니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네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자가 공부한다는데 옆에서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 씨는 그날 이후로 TV는 방에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낫네. 음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나 손자 눈치를 안 봐도 되니 차라리 방에 있는 게 더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이따가 정민이 오면 숙제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손자가 학원 가고 없는 시간. 공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네도 외출한다고 하니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아들네가 외출하면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학원에 갔던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거실 책상에 올려놓길래 공 씨가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숙제하고 있으라더라. 네. 그렇게 전화란 말만 전하고 공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가 될까봐 문도 살금살금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길래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나가자 어느새 돌아온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꽤나 흐른 상태였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일 단어 시험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TV를 보고 있어? 핸드폰 압수했더니 TV를 보는 애가 어디 있어? 친구들이 친구들이 꼭 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몰래 TV를 봐? 주말에 TV 좀 본다고 아이를 너무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다지만 며느리는 너무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하나라도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릴 거야. 며느리의 말에 손자가 울먹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 씨가 며느리를 좀 말려야겠다 생각했을 때 다음 말이 공 씨의 기분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거실에 TV 없애버려. 아무튼간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괜히 아버님 때문에? 뭐, TV를 없애? 그제서야 며느리가 공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멈출만도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TV를 몰래 본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도 TV 잘 안 보는데. 정민이 교육을 위해서 없애야겠어요. 보는 시간을 정해주거나 하면 되지. 그래봤자 몰래 볼 수 있잖아요. 거실에 TV가 아예 없으면 어떡해? 나도 보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꼭 공 씨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방에 TV 놓아드렸잖아요. 지금 아버님 TV 보는 게 중요해요? 애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 말투에 공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일 TV 없앨게요. 정말 뭐가 다 이렇게 맘대로야? 아버님, 내 집 거실에 있는 TV를 왜 마음대로 떼? 냅둬라. 방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아, 거실에서 볼 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정민이 교육 때문이라니까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는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방식대로 생활할 테니까. 공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곧장 TV를 틀었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정민이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거실에서 TV 보는 거에 참견하지 말어.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든 해.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애 공부방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버님은 친손자 일인데도 이해 못 해주세요? 고작 TV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자꾸 내 집 하시는 것도 서운하고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너희 집이야? 앞으로는 뭐라든 나하고 상의하고 결정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민이 엄마 섭섭하게. 너는 네 처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애비는 신경도 안 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나도 너희 배려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그리고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어.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들이 제일 시끄러워. 공 씨가 TV 음량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애도 일찍 재워라.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냐? 키도 안 크겠다.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공 씨는 못 들은 척하고 TV에 집중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배려인 줄도 모르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공 씨도 굳이 희생을 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 씨의 일상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 TV가 걸려있던 자리가 휑했습니다. 턱이 빠질 듯한 공 씨를 보고는 며느리가 새침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TV는 떼버렸어요. 이해하시죠? 공 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공 씨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공 씨가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뜻대로 된 것 같아서 뿌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 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죠. 화장대는 어디로 옮길까요? 안방에 있는 건 전부 이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욕실에 있는 것도 옮겨주시고요. 공 씨는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건들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전부 손주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의 물건들은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짐 다 빼놨으니까 가지고 나가라. 뭐라고요? 2번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불편하고 너희도 불편하니까 우리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얹혀 사는 걸 허락한 거지. 너희 맘대로 주인 행세하라고 한 적 없어. 아버님, 아버지, 너희 가져가기 좋게 내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아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집 다시 사서 가면 되잖냐? 너희도 나 때문에 괜히 불편했을 텐데. 아니, 집 판 돈이 그대로 있겠어요? 전세로 가야 한다고요. 그게 그대로 있든 없든 너희 사정이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민이한테도 못할 짓 하고 계신 거예요. 정민이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뭐라고요? 이제 나도 자식이고 뭐고 맘 편히 내 삶 좀 되찾아보자. 아들 며느리가 화가 난 듯 따졌지만 공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짐을 그대로 두고 생활할 수도 없었죠. 냉장고랑 소파랑 저희가 이사 올 때 들고 온 거 다시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새 걸로 다시 사나? 내 거 버린 건 너희였으니까. 혹시나 들고 가기만 해봐라. 절도범으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아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 뒤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다 잘해보려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집 판 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대출을 많이 끼고 가는 듯 했죠. 하지만 공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공 씨도 학습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뿐이지 막말로 깡통차고 거리에 나앉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 씨도 죄책감 같은 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아시죠?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그래. 이제 각자 잘 살자. 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고작 TV 하나로 이렇게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고작 TV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뿐이었죠. 공 씨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일주일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 때문에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공 씨는 그제서야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맘 편하게 있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과의 합가는 위험한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건 부부밖에는 없는 듯 했습니다. 공 씨는 앞으로도 며느리와는 다시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럴 테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은 아들에게서 소식이 없어도 전혀 서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